바리케이트를 쳐야 합니다. 언론 양심의 역사를 이어갈 언론의 바리케이트를 칠 때다. YTN 해직 기자 노정면의 뉴스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11월 12일 뉴스바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뉴스바가 마련한 뉴스 메뉴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이 혼란스럽고 부당한 권력이 유세를 부리면 정치 외면과 냉소가 넘쳐나게 됩니다. 진보의 위기라고 일컬어지는 지금보다 한 발 앞서서 진보의 분열을 경험하고 현실의 벽을 절감했던 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진보의 미래를 낙관하는 분, 홍세화 선생님을 만나보겠습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담당해온 검찰 수사라인이 지난 2달 사이에 한마디로 초토화됐습니다. 검찰총장부터 지검장, 수사팀장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자리를 지키는 이가 없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던 부팀장도 징계가 청구된 상황입니다. 2년 전 검찰이 국민적 관심사가 집중되는 큰 사건들을 정치적으로 처리했다며 검사직을 던졌던 백혜련 변호사와 이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권 서울중앙지검장이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에게 내가 사표를 내면 국정원 직원들 수사하라고 했다는 말 기억하십니까? 결국 조영권 지검장이 사표를 내긴 냈는데 수사팀장은 이미 쫓겨나고 없습니다. 이 상황을 뉴스의 재구성이 짚어봅니다. 시사에너그램 공갈에서는 국정원 대선 개입을 파헤치던 검사들을 징계하겠다는 세력, 그 세력에 대한 공갈통의 징계 심의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학교 폭력 피해 80%는 초등학교 때 시작됩니다. 초등학생 가해자는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스마트폰 왕따 문자 6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피해 학생의 80%는 부모님께 말하지 않습니다. 이젠 걱정하지 마세요. 미리 다 알려주는 자녀 보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가 있습니다. 자녀의 학교 폭력 문자, 인터넷 고민 검색, 실시간 위치, 유해 컨텐츠를 24시간 감지하여 부모님께 다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우리 아이 첫 번째 지킴이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설치하고 일주일 무료 체험하세요.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헝그리 커피에서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차량용 국민TV 스티커 2매를 함께 보내드립니다. 우리라이프 상조 홍대리입니다. 정치자와 국민TV 조합원의 성원에 힘입어 저희 사장님이 국민TV와 본격적인 업무 제휴를 하기로 하고 시원하게 쏘셨습니다. 우리라이프 상조는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국민TV와 함께하는 신뢰받는 상조회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최고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1600-3267, 1600-3267 국민TV와 함께하는 우리라이프 상조 홍대리였습니다. 개념 상조 우리라이프 상조가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국민TV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제휴를 맺었습니다. 우리라이프 상조는 참다운 상조 서비스를 위해 바른 길만 가겠습니다. 지금 가입하시면 회원님이 납입하신 소중한 납입금의 10%를 매달 국민TV 발전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1600-3267 국민TV와 함께하는 우리라이프 상조입니다. 여우처럼 쇼핑하자 폭스마켓. 국민TV 손목시계 출시. 깔끔하고 선물용으로 좋은 골드 디자인. 고 김대중 대통령 국민의 정부 청와대 시계와 동일한 모델로 판매금의 30%가 미디어 협동조합의 기부금으로 쓰입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참 좋은 쇼핑몰 폭스마켓. 문의는 1566-5476. 검색창에 폭스마켓을 입력하세요. 폭스마켓.co.kr.
주요 뉴스들 간추려 보겠습니다. 국정원 직원 체포와 공소장 변경을 놓고 검찰 수뇌부와 대립했던 윤석열 전 수사팀장 그리고 박형철 부팀장에 대해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징계 청구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수사 방해와 외압 행사 의혹을 샀던 수뇌부들에 대해서는 모두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무혐의 결정을 받은 조영권 서울중앙지검장은 대검 발표 직후에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정원 트위터 활동의 중심 인물로 꼽히는 국정원 직원 이모 씨 트위터 계정 누들누들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난 4일 국정감사에서 남재준 국정원장은 검찰이 지목한 국정원 직원들 가운데 우선 7명을 검찰에 출석시키겠다고 했고 누들누들까지 5명이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가 병역 면제 의혹에 대해 국민께 송구스럽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황 후보자는 시력이 군 면제 판정을 받을 때 나빠졌다가 사법고시 신체검사 때는 다시 회복돼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책임 문제는 사법 처리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가 법원장 재직 시절 사용한 업무 추진비의 사용 내역을 일부만 제출하고 나머지는 정부의 증빙 서류가 될 수 없는 간이 영수증으로 대체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황 후보자는 서울 법원장으로 재직하며 업무 추진비로 4천만 원 정도를 썼으나 2,300만 원에 대해서만 사용 증명을 했을 뿐 아니라 이 부분도 사용 명세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내란 음모 혐의로 구속된 이석기 의원에 대한 공판이 오늘 오후 2시를 시작으로 매주 월, 화, 목, 금 4차례씩 집중 심리 방식으로 열립니다. 오늘 첫 공판에서 이석기 의원은 20여 분간 피고인 의견 진술을 하게 됩니다. 통합진보당 당원들과 보수단체 회원들은 방청권을 얻기 위해 공판 사흘 전부터 밤샘 줄서기 경쟁을 벌여왔습니다. 무궁화 위성을 정부 승인 없이 홍콩 회사에 팔아넘긴 것과 관련해 정부가 이석채 KT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KT는 개발 비용만 4,500억 원이 들어간 무궁화 2호와 3호기를 홍콩 ABS사에 총 45억 원에 매각했습니다. 초대형 태풍 하이엔으로 인한 필리핀 피해 규모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사망자 수만 12,000명이 넘을 것으로 보이고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레이테 섬의 중심 도시 타클로바는 도시의 95%가 폐허로 변했다고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10명도 아직 소재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하이에는 베트남과 중국에서도 수십 명의 사망자를 냈습니다. 춥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일부와 경부 내륙 등에 건조주의보가 발효된 상태로 산불 등 화재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기상청이 밝혔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영민의 조간 브리핑. 오늘 아침 신문들은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는지 김영민 PD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뉴스부터 볼까요?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 수사 과정에 보고 누락, 수사 방해 의혹, 이걸 두고 3주 동안 감찰을 했습니다. 수사팀의 윤석열 전 수사팀장, 그리고 박형철 수사부팀장, 그리고 지휘라인이라 할 수 있는 조영군 서울중앙지검장, 이진한 2차장 검사, 이 4명을 상대로 감찰을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 수사팀은 전원 정직 감봉이라는 중징계를 받았고요. 반면 지휘라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자, 지휘라인. 국정원 선거 개입 수사에 있어서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자, 그런데 서면 진술만으로 이렇게 조사가 끝났다는 점이 상당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감찰본부는 감찰 대상자 4명에 대해서 각 1회씩 서면 조사만 진행했습니다. 윤석열 전 팀장이 이 서울 고검 지검 국정감사에서 조영곤 지검장이 야당 도와줄 일 있는가? 내가 사표 내고 나가면 수사라고 말을 했고 수사를 하지 말라는 부당한 지시로 느꼈다. 이렇게 주장했지만은
조영군 지검장은 감찰 과정에서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완강하게 부인했다는 겁니다. 윤석열 전 팀장은 감찰 과정에서도 똑같은 주장을 했는데요. 감찰본부는 대질 조사 한 번 없이 입증이 안 된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실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대질 조사는 기본 아닙니까? 네. 이걸 또 역시 취재진이 어제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한 김훈 과장 직무대리는 대질을 한다고 해서 실체가 밝혀질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사실상 수사 외압 의혹을 밝힐 의지가 없었다는 점을 자인한 셈입니다. 감찰본부는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은 법무부에 대해서도 감찰권이 없다는 이유로 어떤 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 틈만 나면 수사 방해를 했다. 이게 바로 윤석열 전 팀장이 국감에 나와서 한 얘기 아닙니까? 법무부는 감찰 대상이 아니다. 이러면서 조사도 하지 않았으니 결국 지휘부 수사 외압과 관련한 실체 규명은 완전히 실패한 셈입니다. 네. 정해진 수순대로 간 게 아니겠습니까? 예상대로 네. 간 것이죠. 어찌 이렇게 예상이 한치도 틀리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예측 가능한 정보입니다. 전 국민을 무슨 무당으로 만들려고 하나요? 사실 결국 검찰이 엄청난 질곡의 상황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예견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바로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었습니다. 네. 지난 2월 중순만 하더라도 서울 고검장이었거든요. 최동욱 전 검찰총장 말입니다. 최동욱 당시 고검장은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명의 검찰총장 후보자에 오른 다음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사건은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국정원 댓글 사건이다. 앞으로 검찰로 넘어올 텐데 어떻게 할지 국정원이 직접 나선 것이고 검찰이 수사를 하다 보면 현 정권의 정통성을 건드릴 수 있다. 그러면 정말 골치 아픈 거다. 그런 생각을 하면은 저 동네, 즉 대검찰청에 가기도 싫다. 국정원 사건이 안고 있는 폭발성을 미리 감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최동욱 전 총장의 이해감은 맞았습니다. 현 정권의 정통성을 건드리는 수사는 그야말로 불온했고 또 불운했습니다. 4월에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려서 수사에 나선 지 7개월 만에 수사팀은 물론이고 수사 지휘라인 대부분이 중도 하차하거나 징계를 받았습니다. 첫 희생자는 최동욱 전 총장 자신이었습니다. 총장 임명 6개월 만에 혼외아들 의혹으로 낙마를 했지요.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눈밖에 난 이런 최동욱 전 총장을 정권 차원에서 찍어내게 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네. 자, 게다가 일선에서 직접 의혹을 파헤쳤던 수사팀장과 부팀장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징계를 받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이들 개인뿐 아니라 검찰 조직 차원의 상처로 깊어질 수 있다는 점을 오늘 한겨레는 일면 머릿기사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10년차 한 검사가 한겨레 기자에게 이런 말을 했네요. 결국 정권의 정통성을 건드렸다가 수사팀과 지휘라인은 물론 검찰 조직 전체가 너무 큰 희생을 치렀다. 국정원 사건은 인사권을 쥐고 있는 권력의 힘이 어떤 건지를 보여준다. 몇 년 뒤에 나에게 닥칠 일일 수 있다. 정말 착잡하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편 국정원 사건 수사 지휘라인 중에서 사퇴와 징계의 후폭풍을 비껴간 이는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뿐입니다. 물론 무혐의로 결론이 났지만 결국 사퇴를 한 조영군 지검장 이 사람을 뺀다면 이번 사태에 있어서 유일하게 이런 바람을 피해간 인물이 바로 이진한 2차장뿐이란 얘기인데요. 이진한 차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 재판에서 무죄가 나온다면서 특별수사팀과 충돌을 빚어왔던 인물이고 박근혜 정권이 상당히 애착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의 인물입니다. 자, 계속해서 한겨레 3면을 보겠습니다. 자, 이런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이 검찰이 국정원 직원들이 포털 사이트 다음 토론 커뮤니티인 아고라에 썼다가 삭제한 게시글 1000개를 법정에 증거로 제출할 움직임입니다. 네. 검찰은 국정원이 사용한 트위터 계정을 파악하는 과정과 다음 아고라 글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게실 글을 공소사실에 추가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예. 사실 트위터 100 몇십 자 정도밖에 못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주장을 펼치기엔 너무나 적습니다. 그래가지고 아고라에 글을 먼저 써놓고 이 아고라의 인터넷 주소를 트위터에 링크하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여론 조작을 하려 했다는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건데, 따라서 그 아고라 글 이것도 역시 국정원과 유관한 것 아니냐라고 네.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너무나 상식적인 그런 추론이죠. 그 글수만도 1297개라고 하니 이 1297개 글을 올린 사람 누구인지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야권이 원샷 특검을 요구하면서 전면적인 투쟁을 이렇게 공언한 상태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무작정 야당만 비판하고 있습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내일을 볼모로 정치적 욕심을 채우며 반민생, 대선 불복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질타했고, 윤상현 원내수석 부대표는 청문회 외에 의사 일정 이런 것들을 공전 상태로 만든 민주당, 이거는 친노계를 보호하기 위한 정치 파업이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한국일보는 이에 대해서 여당으로서 정치력을 발휘할 대상인 야당에 대해 무작정 이렇게 맞대응으로 나오는 새누리당의 태도는 부적절하다. 이런 식으로 긴장 수위를 높이는 것은 바람직한지 당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한 재선 의원은 예산안이든 법안이든 제때 처리하지 못하면 결국 그 부담은 온전히 집권 세력이 지는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물밑 대화를 통해서 돌파구를 만들어야지 당 지도부가 일제히 나서서 야당을 비난하는 것이 잘하는 일인지 의문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새누리당에게 얼마나 민주당이 잘했습니까? 네? 자기 지지자들에게까지 비난을 받으면서 또 국정 파행 없도록 얼마나 배려하고 또 뒷받침해줬고 결국에는 백기를 들었습니까? 마지막 가서. 그런 야당에 대해서 무작정 비난만 하고 있는 여당. 야당형 여당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당형 야당 때문에 또 골머리를 썼기도 하고요. 자, 한국일보 보도는 그렇습니다. 사면에 관련 기사가 있었고요. 오면을 가보면 안철수 신당에 대한 그런 의문점을 제기한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신당 창당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인재 영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자, 이 두 차례에 걸쳐서 지역 조직을 담당할 실행위원 534명 발표를 했죠. 저도 그 면면을 다 살펴봤는데 아는 사람이 없어요. 예. 저도 나름 또 사람에 대해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분들 중에도 굉장히 유력한 분들 관심을 갖고 지켜봤는데, 제가 이 노원갑에 출마하지 않았습니까? 예. 또 이름이 거명된 분들께 죄송하지만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예.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전국적 지명도를 갖춘 인물이 없다는 점을 들어서 이거 구인난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윤희웅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분석실장의 분석도 눈길을 끕니다. 안철수 의원이 앞으로 신당 창당 과정에서 대중적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새정치에 걸맞는 광역단체장급 인사 영입이 필요하다. 안철수 신당 추진과 관련해서 그동안 비판했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 발표되는 게 없지 않냐, 도대체 누가 뛰고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전에 지금 뭐 결과적으로 실행위원 발표가 됐습니다만 이런 뭐 실체를 보여달라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실행위원 발표를 그렇게만 볼 이유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기사 우리 윤희웅 조사분석실장의 새정치에 걸맞는 광역단체장급 인사 영입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윤 실장의 지적 아닙니까? 이러면서 이어서 한 말이 영입 인사의 성급한 발표는 추가 영입의 방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 이 부분은 이 거물 광역단체장급 인사 영입이 됐더라도 이 부분을 성급히 발표하면 추가 영입에 방해가 되니까. 그러니까 거물 같은 경우에는 미리 발표하지 말고 이런 의미로 읽히는데요. 아, 그런가요? 새정치를 하려면
모르는 사람이 나왔다고 해서 비판받을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 저는 오히려 그 예. 실행위원 534명이 어떤 인물인가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분석과 평가가 뒤따르는 것이 예. 뭐 그렇습니다. 실제로도 안철수 신당에 참여했다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과거에 또 새누리당에서 활동했던 분도 한나라당이요. 네. 있어 보이고요.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여기저기 정치 낭인들을 또 끌어모은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실제로 나오고 있는 형국인데요. 자, 안철수 신당의 그 새정치 구호에 걸맞는 인선이 과연 가능할지 이것도 한번 좀 지켜볼 일입니다. 네,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예. 네. 자, 한겨레 6면을 보겠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받게 된 법조계 고위공직자 2명의 아들이 모두 삼성전자에 다니고 있는 것은 단순한 우연일까? 아, 그래요?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와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의 아들 모두 삼성전자에 재직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 공교롭다 이런 뒷말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김진태 후보자의 장남 같은 경우 현재 삼성전자 한국총괄 마케팅팀에서 일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자, 근데 김진태 후보자는요, 1995년 전두환 노태우 비자금 사건 당시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100억 원을 준 혐의를 받았던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직접 조사한 바 있었는데요. 이건희 회장은 당시 법정에서 김진태 검사가 원망스럽다 이렇게 말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 수사검사였네요. 김진태 그렇습니다. 씨가. 자, 그리고 황찬현 후보자의 장남도 삼성전자 직원인데요. 2011년에 입사해서 지금까지 다니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삼성은 그동안 퇴임한 고위공직자 영입이나 고위공직자 자녀 또는 계열사 임직원 자녀 친척의 입사로 종종 구설에 올랐습니다. 2007년 삼성 비자금 사건 당시에 특별검사를 지낸 조준웅 변호사의 아들. 이 양반은 이제 사법시험 준비와 어학연수 말고는 별다른 경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자금 사건 선고 이듬해인 2010년에 삼성전자 중국 총괄 과장에 이렇게 입사한 데 이어서 삼성전자 한국 본사 인사팀 과장으로 옮긴 바 있습니다. 그래요. 네. 뭐 이제 워낙 구인난 그러니까 네. 직장도 로비를 위한 네. 수단이 되나요? 예. 하여튼 안철수 신당과는 다르게 삼성전자는 구인난이 없습니다. 예. 조선일보 기사를 보겠습니다. 조선일보 지금 기사 14면을 펼쳐보면요. 작년 서울광장에서 있었던 싸이 공연 후의 모습과 지난 10일에 있었던 민주노총이 주최한 전국노동자대회 후 모습이 나옵니다. 싸이 공연 후의 모습은 시민들이 한 10만 명 정도 모였었는데 공연을 즐긴 다음 자발적으로 청소하는 모습이 이렇게 다뤄졌고요. 전국노동자대회는 행사 이후 이 광장에 널브러진 소주병, 담배꽁초 이런 것들을 싣고 있습니다. 자, 조선일보가 어떤 제목을 뽑았겠습니까? 무질서한 집회 뒤에 쓰레기로 뒤덮인 서울광장. 이런 제목입니다. 민주노총은 왜 이 청소를 안 하고 이렇게 버려두고 갔을까? 민주노총 자체가 워낙 무질서하고 또 파업을 즐기는 이런 이 불법적인 행태를 자행하는 그런 집단이어서 그런 것일까라는 인상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전 해봤습니다. 판에 박힌 보도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기사를 읽어봤습니다. 예. 사실 서울광장에서 3,000명 이상이 모이는 대규모 행사 집회를 하려면 서울시의 행사 집회 뒤 뒷정리를 하겠다는 서약을 해야 합니다. 당연히 민주노총도 거기에 해당했죠. 그 뭐 한 2만 명, 경찰 추산으로 2만이고 주최 측 추산으로 5만 되는 그런 인파가 몰렸으니 말입니다. 민주노총이 그래서 집회 뒷정리를 할 사설 청소업체를 선정해서 일을 맡겼다고 합니다. 집회를 하다 보면은 쓰레기가 나오게 돼 있죠. 쓰레기 나온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를 이제 치우지 않았다면 문제가 되는데 치우기 위한 그런 용역을 줬다는 겁니다. 민주노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기사를 읽어봐야 나옵니다. 자, 이런 점에서 봤을 때 무질서한 집단이다라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 민주노총을 이런 식으로 매도한 것 아닌가라는 편집자의 그런 의도가 읽힙니다.
이런 보도가 왜 판에 박힌 보도라고 제가 말씀드리냐면요. 예. 지금 싸이 공연 서울광장 모습은 예. 그 공연 참가자들이 쓰레기를 줍는 모습이 있죠. 예. 그리고 지금 옆에 있는 사진, 예. 지난 주말에 있었던 노동자 대회는 예. 쓰레기가 쌓여 있는 모습. 예. 이 두 모습이요. 예. 어느 집회나 다 있습니다. 예. 일부는 줍고 일부는 그냥 두고 가고 예. 또 집회 주최자가 일괄해서 치우기도 하고. 예. 그런데 제가 재밌는 사실을 한 가지 말씀드리죠. 지난해 서울광장 가수 싸이 공연에 대한 네. JTBC의 보도가 이렇습니다. 예. 싸이 공연 아쉬운 뒷맛, 시청광장 쓰레기로 몸살. 이거 종편인 JTBC가 네. 이 당시에 보도했던 내용이에요. 손석희가 들어가기도 전에. 네. 그러니까 싸이 공연 때도 이 예. 무질서한 모습, 쓰레기 더미 찍으려면 얼마든지 찍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노동자 대회에서 쓰레기 줍는 모습들 이 정도 크기의 앵글로 찍으려면 수십 컷 찍어낼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이 기사를 보고요. 검색을 해봤습니다. 예. 키워드는 서울광장과 쓰레기. 그때 이런 게시물이 나오더군요. 예. 서울광장에 5만 명이 모여서 절규를 하는데도 보도하지 않는 쓰레기 방송들. 본질을 봐야죠, 본질. 예. 그리고 행사 후에 쓰레기 치우는 거 자발적으로 그 원조와 또 상징은 바로 촛불 집회 참가자들입니다. 촛불 집회 끝나고 나서 쓰레기 없습니다. 물론 쓰레기 나오면 쓰레기를 버려둔 채 집회 참가자들이 귀가했다면은 조선일보에 크게 나오죠. 지난번 얼마 전에 그 현대자동차 네. 울산 현대자동차 예. 앞에서 그 비정규직 문제 희망버스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도 보수 언론들, 예. 저는 뭐 보수 언론이라고 안 봐요. 수구 언론이라고 수구 보는데 언론. 예. 수구 족벌 언론들이 예. 감시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쓰레기가 쌓여 있으니까 찍어서 보도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거기 현장에 있었거든요. 예. 그들이 촬영할 그 당시에는 물론 쓰레기 있었어요. 예. 그러나 말미에 참가자들이 싹 치우고 갔습니다. 네. 그런 건 절대 이제 보도가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어떤 그 특정한 인상을 주기 위해서 사전에 기획을 하고 설정을 해서 거기에 부합하는 현장의 사실을 찍어냈던 겁니다. 이 현장의 사실이 본질과 진실과 거리가 멀어질 때 우리는 그걸 왜곡이라고 말하고 네. 예, 조작이라고 말하는 거지요. 특히나 이런 사진을 띄워서 본질을 흐리고 네. 왜곡 조작하는 것은 예, 질이 더 나쁩니다. 아주 질이 나쁜 범죄입니다. 한겨레 신면을 보겠습니다. 정부가 전교조에 대해서 노조 아님 이런 통보를 했죠. 자, 그 뒤로 전교조 조합원 수가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늘었습니다. 그것도 크게 늘었습니다. 네. 전교조를 허물어뜨리려는 그 정부의 채찍이 되래 교사들을 조직적으로 뭉치게 하는 기폭제 구실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교조의 집계를 보면은 정부가 전교조의 법의 노조화 방침을 밝힌 9월 23일 이후 어제까지 전교조 본부가 파악한 신규 조합원만 모두 604명입니다. 시도 지부에 가입 신청서를 냈지만 아직 본부에 보고되지 않은 인원까지 합하면은 1000명에 이를 것이라고 전교조는 추정하는데요. 네. 통상 9월부터 12월에는 대입 수능 시험과 기말고사 여파로 교사들의 전교조 가입이 드물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같은 기간 예년 같은 경우 100명 정도 신규 조합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확인된 것만 604명이란 얘기죠. 사실 신규 가입이 크게 늘어나게 된 데는 구조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법의 노조화를 빌미로 교육부가 조합비 원천징수를 막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오히려 전교조 가입자 증가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요, 원천징수를 하면은 교장이 전교조 교사가 누군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법의 노조가 되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장 모르게 가입할 수 있구나. 이러다 보니까 전교조 신규 가입이 크게 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다가 이제 저기 설립신고증 다시 주는 거 아니에요? 좀 알아보자고. 예. 저는 이 선생님들의 이런 선택이 당연하다고 보는 것이요. 예. 9명의 해고 노동자들
네. 같이 가기 위해서 6만 조합원이 예. 이런 법의 노조라는 네. 시련을 감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조직을 마다할 리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의리가 있습니까? 예. 자, 이런 가운데 전교조 관련한 또 다른 기사가 서울신문 구면에 실렸는데요. 전교조 전임자 77명, 운명의 날이 바로 내일이란 겁니다. 법의 노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이제 있었는데, 이에 대한 판결,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내일 있게 됩니다. 네. 만약에 그 전교조가 고용노동부의 노조 아님을 합법이라고 판단한다면은 뭐 말하자면은 전교조는 교육부가 학교 복귀 기한으로 정한 오는 25일까지 복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지금 전교조 본부에 파견 나가 있는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전임자로서 말입니다. 예. 노조 전임자로서 그분들 같은 경우 25일까지 복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복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무지 이탈로 징계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내일은 결국 전교조의 전임자 77명의 운명의 날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자, 중앙일보 칼럼이 오늘 주목됩니다. 배명복 논설위원 칼럼인데 제가 지금 펼쳐보고 있는 신문이 이 조중동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순방의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다. 초선인 그가 어떻게 수행단의 이름을 올리게 됐는지 알 수 없으나 시쳇말로 그는 확실하게 한 건 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 기간 중에 일부 교민들이 파리에서 개최한 부정선거 항의 집회를 보고 페이스북에 격한 울분을 토로했다. 이들을 과연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걸 보고 피가 끓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닐 것이다 라고 적었다. 그걸로도 모자라. 이번에 파리에서 시위한 사람들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도록 하겠다라고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했다. 박근혜 대통령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대가를 치러야 한다니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한때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고 홈페이지가 다운되는 등 인터넷과 SNS에서 대박을 터뜨렸으니 노이즈 마케팅의 완벽한 개가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조차 무시하는 사람이 주군의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있으니 이야말로 올드 스타일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워낙 변화무쌍한 삶을 살았으니 이 양반이 반전 있는 드라마틱한 모습으로 이 집권기에 아버지와 다른 민주 정치를 펼치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를 품었다는 배명복 논설위원. 하지만 또 이렇게 칼럼을 이어갑니다. 벌써 몇 년은 지난 것 같다. 매일 똑같은 장면이 반복되는 재미없는 드라마를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요즘 시대의 코드에 맞는 새롭고 쿨한 것을 기대했는데 구닥다리 흑백 영화를 다시 보는 느낌이다. 재미와 감동은 없고 올드 스타일의 칙칙한 장면만 계속되니 지루하고 짜증날 수밖에 없다. 네, 예. 이렇게 칼럼이 이어집니다. 오늘 동아일보 칼럼 요거 하나만 더 소개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분이 또 칼럼을 쓰셨습니다. 이분 계속 쓰시나 봐요. 예. 최영해 논설위원, 최동욱 아버지 전 상서 쓴 우리 최영해 논설위원. 오늘 또 무슨 칼럼을 썼나 봤더니 선거가 끝난 지 1년이 다 돼가는데도 새누리당은 아직도 친박과 친이의 편가르기가 계속되고 있다. 무슨 이런 말이 있나요? 친박과 친이가 지금 편가르기 하고 있다고요? 자, 그러더니 사면 초과인 두 회장의 처지를 보면서 혹시라도 두 대통령의 양다리를 걸쳤다는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이 두 회장이라면 이석채 KT 회장, 정준양 포스코 회장을 말하는 겁니다. 지난 정권 때 임명됐고 지금 정권 때에 지금 계속 그 자리를 유지하다가 결국 철퇴를 맞게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 무리한 추정이죠. 아니, 지난 정권 때에 임명됐다 지금도 이어가고 있는 우리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또 누굽니까? 김관진 국방부 장관 이런 분들을 예로 들면은 이 양반 칼럼은 여기서 무력해집니다. 무력해져요. 자, 이런 무리한 추정으로 강력한 단정을 통해서 논지를 그야말로 우습게 만드는 이런 오류를 계속 범하고 있습니다. 최영애 논설위원이네요. 그러니까 이석채 회장, 정준양 회장. 예.
뭐 계속 그 자리에 앉히란 얘기입니까, 이거? 구하는 그런 칼럼이네요. 예. 네. 뭐 이런 칼럼을 다 쓰고, 하여간, 전에, 애너그램에서 나왔던 대로, 이 듣보 칼럼에 또, 아주 명망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욕창의 고름으로 쓴 듣보 칼럼. 최영의 전상서. 제동욱 검찰총장 아버지와 혼외 아들 여부에 이의 없이 재벌 일보입. 장관 입에서 나온 말들을 아버버 써서 엄마를 사랑하는 작은 아이라도 다 아니. 아, 욕창의 고름물이 쓴 듣보 칼럼, 뉴동아 칼럼계에 지존됐네요. 미국에 온 제동욱 지지자 올림. 네, 욕창의 고름으로 쓴 듣보 칼럼. 네, 수식어를 분명히 해주십시오.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예. 막간 퀴즈입니다. 검사장님 모시고 이 사건을 계속 끌고 나가기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 항명이라는 모습으로 가리라는 상상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윤석열 여주지청장의 중징계 방침이 발표된 직후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형식상 서울의 한 지방검찰청입니다만 그 위세와 위상은 서울의 다른 지검을 압도합니다. 서울중앙지검도 관할 구역이 있는데요. 다음 중 아닌 곳을 골라주세요. 1번 종로구, 2번 강남구, 3번 서초구, 4번 송파구. 답을 아시는 분은 정답과 함께 연락 가능한 이메일을 적어주세요. 세 분을 선정해 기념 음반을 보내드립니다. 돌발 영상을 보실 때마다 그 뒤에 숨은 제작자가 궁금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돌발 영상 노종면 PD. 자, 국보 1호 숭례문의 붕괴 가능성이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지고 있습니다. 현장 상황을 좀 정리를 해주셔야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파 앵커 노종면입니다. 3년 5개월 만에 스튜디오 아닌 스튜디오에 앉아 카메라를 바라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YTN 해직 기자 노종면이 진행하는 노종면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노종면의 뉴스바는 매일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국민TV 라디오로 방송됩니다. Images showing 那鉴于当前叙利亚局势 국제뉴스 한반도 정세를 한눈에 황준호의 월드 리뷰. 네, 지구촌 소식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밤새 어떤 뉴스들 들어와 있는지 국제뉴스 전문 캐스터 황준호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황준호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태풍 하이엔 소식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지금 중국에 가 있죠? 예, 하이엔이 어제 새벽에 베트남에 도착했고 이어서 오전에는 중국 남부를 강타하면서 가는 곳마다 피해를 내고 있습니다. 예. 베트남에서는 바람도 바람이지만 홍수 피해까지 있어서 사망자만 20여 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광시 장족 자치구라는 곳을 때렸는데요. 역시 20여 명의 사망자와 많은 부상자가 나왔습니다. 주말에 필리핀을 지나갔을 때보다 순간 최고 풍속이 중국에서 한 3분의 1 정도로 줄었는데도 이 정도의 피해가 났으니까 이 필리핀에서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습니다. 네. 자, 필리핀 상황이 어떻습니까? 가장 여전히 암담한 상황인데요. 가장 피해를 많이 입은 타클로반이라는 곳에서는 주민들이 없어진 가족을 찾아서 또 먹을 것을 찾아서 좀비처럼 거리를 헤매고 있다고 합니다. 타클로반의 95%가 파괴됐고 또 공무원들까지 이재민이 되면서 복구는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난리가 났는데도 마실 물이 없고 또 불이 나는 그런 상황대가 많은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연재해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게 지진인데요. 지진의 경우는 사망자가 나와도 무너진 집 아래에서 발견이 되니까 가족들이나 이웃들이 찾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같은 슈퍼 태풍의 경우는 휩쓸려가 버리니까 필리핀에서는 나뭇가지에도 시신이 걸려있는 그런 참혹한 광경이 많다고 합니다. 국제사회의 도움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본에 의미 있는 모임이 결성됐어요?
일본의 과거 침략과 식민 지배를 사죄했던 1995년 무라야마 다마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모임이 어제 도쿄에서 결성됐습니다. 예. 아베 총리가 지난 4월에 침략의 정의는 나라마다 다르다 이런 말을 하면서 무라야마 다마를 부정하는 것 같은 태도를 보였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일본 내 양심 세력의 반격의 의미가 있는 모임이었습니다. 네. 자, 일본 국민들을 얼마나 설득할 수 있을까요? 글쎄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고이즈미 전 총리가 원전 제로 주장을 설파하고 다니면서 국민들의 60%가 고이즈미의 주장에 동의한다 이런 여론조사가 어제 나왔었습니다. 무라야마 다마를 계승하자는 주장도 그 정도의 여론을 모아야겠는데요. 그렇지만 고이즈미 총리하고는 다르게 무라야마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지금은 소수당이 된 3인당 출신이기 때문에 이 어제 모임에 국내 정치적 기반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제 기자회견장에 한국과 중국에서 온 기자들이 많았다는 걸 보면 그런 주변국들의 관심과 연대 이런 것들이 그 모임의 성패를 가를 걸로 보입니다. 네. 자, 어제가 이른바 그 빼빼로데이 아니었습니까? 예. 예, 중국 기업도 뭐 이날에 의미를 두는 행사를 하고 있다죠? 최대 할인 행사가 있는 날인데요. 매출이 어마어마합니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가 2009년부터 이 11월 11일을 솔로데이, 독신자의 날로 정하고 할인 판매 행사를 하면서 불이 붙었는데요. 뭐 빼빼로만 파는 게 아니라 모든 물건을 파는 날입니다. 네. 어제 하루 매출이 우리 돈으로 약 5조 원을 넘으면서 월마트가 작년 1년 동안 중국에서 기록한 매출의 절반을 단 하루 만에 거둬들였습니다. 알리바바는 작년 11월 11일에도 하루 만에 미국 최대 쇼핑 시즌이죠. 추수감사절 연휴에 온라인 매출을 하루 만에 넘겨버렸었는데요. 중국이 세계의 공장을 지나서 이제 세계의 시장이 됐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줬습니다. 네. 뭐 이 기업이 돈을 많이 매출을 올려서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상인들에게는 그리 좋은 뉴스가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온라인 쇼핑에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몰리고 또 대형마트도 요새 중국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영세한 오프라인 매장은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중국 GDP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내수의 비율을 다른 나라들처럼 3분의 2 수준으로 늘리고 또 동시에 알리바바 같은 업체들한테만 돈이 몰리는 그런 현상도 극복해야 되는 숙제를 중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솔로데이를 통해서 그 숙제가 다시 한번 확인이 됐는데요. 오늘 끝나는 중국 공산당의 3중전회라는 모임의 회의에서 이런 해법을 내놓을 수 있을지가 관심입니다. 중국 지도부도 내수 중심의 경제로 체질을 안 바꾸면 안 된다는 걸 알기는 아는데 그 체질을 바꾸는 과정에서 성장이 지체될 수 있다는 점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경제하고도 관계가 깊은 부분이니까 예. 우리나라 언론은 정치개혁 같은 그런 서구 언론의 관점에서 보는 쟁점 말고 이 경제 체질을 어떻게 바꿀지 여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유네스코 총회에서 미국이 투표권을 박탈당했군요. 우리 시간으로 지난 토요일에 유네스코, UN 교육과학문화기구죠. 미국이 분담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총회 투표권을 박탈당하면서 미국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네스코가 재작년에 팔레스타인을 회원국으로 인정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는 어떤 국제기구라도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게 되면은 미국은 그 기구에 재정 지원을 하면 안 된다라는 국내법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로비로 만들어진 법인데요. 그것 때문에 재작년부터 유네스코에 분담금을 못 냈고 2년 동안 그걸 내지 않으면 총회 투표권을 박탈당한다는 유네스코 내부의 규정에 따라서 결국 그렇게 됐습니다. 네, 뭐 미국에서 나오고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 어떤 겁니까? 수전 라이스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트위터에 남긴 얘기가 모든 걸 말해주셨는데요. 미국의 현행 법은 팔레스타인을 처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미국을 불구로 만들고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 국무부의 대변인도 유네스코는 많은 분야에서 미국의 이익과 직접 관련돼 있다라고 하면서 의회에다가 법 개정을 요청했습니다. 국내법이 국제적인 규범이나 규약보다 무조건 앞선다라는 미국의 예외주의가 지금 자기의 발목을 잡은 꼴인데요. 그렇지만 이런 모순을 한번 고치려고 들었다가는 다른 국제조약들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다른 분야에서도 이렇게 망신을 당하고 또 위상이 추락된 후에야 고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랜만에 이란 핵 문제 관련 뉴스가 보이는군요. 전해주실까요? 이란 핵 문제는 당사국인 이란하고 또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그리고 독일과 유럽연합이 참여하는 이걸 뭐 실자회담이라고 해야 될지 팔자회담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틀로 제네바에서 협상을 합니다.
지난주에 참가국 외교장관들이 갑자기 제네바로 속속 모이면서 뭔가 큰 합의가 나오나 보다 했었는데 몇 가지 문제 때문에 열흘 후에 다시 모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들려오는 소식을 보니까 미국 쪽의 강경파들이 목소리를 높이면서 제동을 거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란에 대한 매파들이 움직일 거다 이런 예상이 있었는데 그대로 가는 거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란하고 적대적인 공생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하고 또 미국 내 유대인들이 뒤에 있는 게 분명해 보이는데요. 이란의 핵회법이라는 것은 결국 핵 활동을 동결하는 대가로 제재를 해제해주는 그런 거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란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면 안 된다라는 목소리가 계속 나왔고 그런 강경론에 밀려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캐리 국무장관도 핵 폐기가 될 때까지는 제재를 유지하겠다라는 말을 어제 했습니다.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는데요. 북한 핵협상의 해법이라든지 갈등 이런 거하고 거의 똑같은 구도가 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돌파구를 만들기가 어려울 것 같고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지난 9월에 영웅의 관대함을 보이겠다라는 말을 했으니까 그쪽에다 조금 기대를 걸어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이 사과를 자주 하는 정치인인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대통령이 잘못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공개적인 사과를 하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요.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후 5년 동안 공식적으로 사과의 뜻을 밝힌 게 9번이나 될 정도로 잘못을 시인하는데 주저하지 않는 대통령이라고 미국 의회 전문지 더 힐이 보도했습니다. 최근에도 건강보험 문제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그런데 옛날 같으면 오바마의 쿨한 모습을 한국 대통령도 보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을 텐데, 요즘에는 오바마가 도청이라든지 무인기 공격 같이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서는 할 수 없는 행동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네. 이 사과의 정치라는 게 결국 위기 돌파형밖에 안 되겠구나 하는 평가밖에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위기 돌파용이라도 사과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면도 있습니다.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뉴스 전문 캐스터 황준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검 감찰본부는 국정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와 관련해서 감찰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를 마친 후인 11월 8일 지난주 금요일 2차 전체 회의를 개최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한 끝에 윤석열 전 팀장과 박형철 부팀장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공소장 변경 신청 과정에서의 지시불이행 등 비위 혐의가 인정되어 그리고 조영건 검사장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영장 청구 금지를 지시했던 것이 아니라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 지시를 한 것으로 비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다수 의견으로 권고하였습니다.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단순히 수사 보류 지시만 했다. 그런데 윤석열 수사팀장이 자기 멋대로 수사했다.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정감사 당시 윤석열 팀장의 증언은 감찰 결과와 완전히 다른데 이렇게 된 마당에 사실대로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좀 경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야당 도와줄 일이냐, 야당이 이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얼마나 이용을 하겠냐, 정하려고 그러면 내가 시켜내면 해라. 그리고 우리 이 국정원 사건 수사의 순수성이 얼마나 의심받겠냐,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저는 이게 검사장님 모시고 이 사건을 계속 끌고 나가기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국정원 수사의 지휘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어랏, 조영곤 지검장이 사표를 썼다고? 그렇다면 정하려고 그러면 내가 시켜내면 해라. 정하려고 그러면 내가 시켜내면 해라. 그렇다면 이제 국정원 선거 개입 수사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조영곤 지검장이 사표를 냈으니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오늘 윤석열 전 팀장과 박형철 부팀장을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징계 청구했고 조영건 검사장과 이진한 2차장 검사는 무혐의 종결했습니다. 윤석열 팀장을 수사선상에서 배제하고는 정직 처분까지 내렸으니 말짱 도루묵.
노종면의 뉴스바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7시 48분입니다. 이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태풍 하이엔으로 인한 사망자가 12,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필리핀에 국가 재난사태가 선포됐습니다. 한국인 10명의 소재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국정원 사건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전 수사팀장에게 정직을 결정하고 이를 법무부에 통보했습니다. 수사 외압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진한 2차장은 무혐의 종결했습니다. 조 지검장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가 어제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묻는 질문에 내란 목적 살인이라는 답변을 내놨다가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김 후보자는 5.17과 5.18을 구분하지 못한 것은 착오였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성접대 의혹을 받아왔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경찰은 김 전 차관의 혐의를 의심했지만 검찰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일본에서 아베 정권의 폭주를 견제하겠다며 지식인들이 행동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식민 지배와 침략을 사죄한 무라야마 다마를 반드시 이어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간추린 뉴스 아나운서 김희주였습니다. 국민TV가 부산을 찾아갑니다. 오는 16일 토요일 오후 5시 부산시 연제구 거제 2동 878번지 7호에 위치한 드림센터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부산 경남지역 조합원 한마당이 열립니다. 문희정 아나운서의 사회로 모비딕의 콘서트, 미디어 협동조합 최동석 이사의 협동조합 특강, 민동기 김용민의 미디어 토크 공개방송, 그리고 부산 경남지역 조합원 협의회 창립총회로 꾸밀 이번 한마당에 부산 경남조합원과 시민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잊지 마세요. 16일 토요일 오후 5시 부산 지하철 거제역 7번 출구 근처 거제교회 드림센터에서 마련하는 미디어 협동조합 부산 경남지역 조합원 한마당. 공정 언론의 꿈을 품은 모든 부산 경남의 동지들과 함께합니다. 노정면의 뉴스바, 이제는 이슈 탐험입니다. 국정원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 수사라인이 지난 2달 사이에 그야말로 초토화되고 말았습니다. 수사의 울타리가 되어준 검찰총장이 혼외자식 논란에 휩쓸려 쫓겨났고 그 뒤에도 뚝심 있게 수사와 공판에 임해온 수사팀장이 지시불이행으로 교체됐습니다. 수사팀장과 마찰을 빚었던 서울중앙지검장까지도 사의를 표했습니다. 권력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수사를 했기 때문에 생긴 일로 보입니다. 검찰의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하며 검사직을 던졌던 백혜련 변호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백혜련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몇 달 사이에 검찰 조직이 요동쳤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검찰총장 사퇴와 국정원 수사팀장 교체 그리고 징계 이런 일들이 서로 연관돼 있다고 보시는지요? 예, 우연히 겹치면 필연이 된다고 이게 국정원 사건을 수사하면서 처음부터 법무부에서는 계속적으로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것을 반대를 해왔고요. 네. 그거에 대해서 수사팀들은 계속 일관된 입장을 유지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검찰총장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사퇴를 하고 또 국정원 수사팀장까지 이렇게 교체되고 징계까지 받은 상황으로 볼 때 어느 정도 연관이 돼 있다고 객관적인 입장에서는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수사팀장을 맡아왔던 그 윤석열 여주지청장이요. 그 징계 사유 혹시 보셨는지요? 예, 지시 불이행으로 저는 네. 네. 이게 이제 그 검찰 조직의 어떤 특별한 특성상 이해될 만한 부분이 있다고 보십니까? 원래 검찰 조직으로 본다면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이라는 조직이 기본적으로 상명하복을 원칙으로 하는 조직이고, 네. 지시불이행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징계 사유는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 윤석열 지청장 징계 사유 자체는 검찰의 조직 특성상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근데 단지 근본적으로 이 문제는 국정원 사건이 갖고 있는
의미, 그리고 민주주의의 가치, 기본 가치에 대한 이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예. 그 부분으로 생각을 해야지 검찰 조직의 특성상 부당하다, 정당하다, 이 문제로 가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원론적인 부분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사가 상사로부터요, 부당한 지시를 받으면 거부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부당하더라도 따라야 되는 겁니까? 언론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네. 부당한 지시라면 거부하는 게 맞겠죠. 일종의 국민에게도 저항권이 인정되는 것처럼, 네. 검사에게도 검사로서의 양심, 그리고 그것이 사회 정의에 반한다고 볼 때는 부당한 지시는 거부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대검 감찰본부도 그 조 지검장의 지시가 부당했는지 여부를 따졌던 거 아닐까요? 네, 이번 그 대검 감찰본부의 그 수사 결과 발표를 보면은요. 네. 그 주지검장의 지시가 부당했는지 여부 자체를 제대로 따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수사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로 단지 검찰의 직무 명령 이행 체계 그 부분만을 중점에 둬서 윤 지청장이 따르지 않았다, 그렇게 하고 결론을 내린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부당한 지시는 거부하는 게 맞는데 지시가 부당했는지 여부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징계 청구안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트위터에 올리신 글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군요. 윤석열 지청장도 모자라 박형철 부장까지. 그 다음 말은 제가 안 하겠습니다. 네. 박형철 부장, 그러니까 부팀장이죠. 네. 이분도 이른바 찍어내기의 대상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 볼 때는 수사팀 전체가 네. 찍어내기로구나 하여튼 대검 상층부에서는 일종의 문제팀으로 보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일종의 보여주기식으로 윤석열 지청장과 박형철 부장이 징계의 대상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팀 전체를 문제시하고 있다. 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네. 지금 박형철 부팀장 같은 경우에 이제 법무부에서 징계안을 확정하게 되면 수사팀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징계 확정과 수사팀 배제는 평행선사로 같이 가는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당장은 제가 볼 때는 수사팀에서 배제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워낙 국민 여론이 네. 이 윤석열 지청장의 징계 문제를 놓고 부당하다는 의견이 다수 의견이기 때문에 당장은 배제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차피 지금 검찰총장 청문회가 끝나고 나면은 간부들 인사가 대대적으로 있게 됩니다. 네. 분명히 2월 전에 1월경에는 대대적인 인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그때 되면 자연스럽게, 이 박형철 부장을 비롯해서 수사팀 전원이, 교체될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예. 내년 1월 신임 검찰총장 체제 하에서 이루어질 인사에서 물갈이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통상 검찰은 정기적으로 인사를 합니다만 그때마다 중요한 사안들, 그러니까 수사의 연속성이 보장돼야 될 그런 수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도 다 함께 인사를 하는지요? 인사는 다 동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단지 직무에서 그 부분에 한정적으로 그 부분을 가지 않고, 그 새로운 직위를 가지 않고 수사팀에 남겨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은 남기고 인사가 나더라도 남기는 것이 통상적인 전례인가요? 지금까지는 그런 사례가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사철 즈음에 그렇게 중요한 사건으로 수사팀이 있었던 사례가 거의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왜 여쭤보냐면요. 만약 내년 1월에 정기 인사를 했는데 수사팀이 정말로 물갈이가 된다면 그것을 이것도 또한 차원의 수사팀 물갈이, 그러니까 찍어내기, 외압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정상적인 인사라는 주장에 동의를 해야 되는 건지, 그럼 이제 판단의 기준이 저희들은 없으니까 조직을 경험하셨던 우리 백 변호사께 여쭤봤던 거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그런 사례가 거의 인사 시절 즈음에 그런 경우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네. 유의미하게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가지는 중요성에 비춰볼 때는 네. 당연히
그 수사팀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 것이 맞는데, 네. 어쨌든 정기 인사 시전에는, 항상 정기적으로 인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네. 빌미로 해서, 수사팀 전체가 교체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윤석열 수사팀장이 그 당시에 그 국정원 직원들을 체포하고 또 공소장 변경 신청을 강행한 그런 부분들은 그야말로 직을 걸었던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남은 것은 공소장 변경 아니겠습니까? 네. 예, 수사팀은 이제 뭐 물갈이가 어느 정도 되고 또 지금도 여전히 위험한 상태지만 이 공소장 변경이 그렇게 직을 걸 만큼 보람이 있는 일일까요? 그렇습니다. 이 국정원 사건이 갖는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그 윤석열 지청장이 한 말 중에 보면은, 이번 이 트위터 글들을 보고 수사팀에서 3.15 부정선거보다 더한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건이 갖는 의미가 국가기관의 총체적인 선거 개입 이런 문제로 본다면 당연히 직을 걸 만한 문제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징계 조사한 거 보니까 조영권 지검장의 수사 방해 부분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났던데 이 부분은 조 지검장이 문제의 발언, 그러니까 뭐 야당 도와줄 일 있냐 이런 발언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뭐 애초부터 책임을 묻기 어려웠던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것이 두 사람만 있을 때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두 사람 말 중에 어떤 사람의 말이 신빙성이 있느냐의 문제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네. 근데 사실 이 수사가 발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전해진 것을 보면 윤석열 지청장이 개인적으로 지원했다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의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영권 지검장과 윤석열 지청장 사이가 처음부터 나빴던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검찰 선배로서 충분히 존중해줄 상황이라면 존중해 주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 제기를 했을 때는 윤석열 지청장의 발언이 굉장히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고 또 조영권 지검장 같은 경우는 제일 처음에 아예 뭐 보고를 받은 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는 보고는 받았지만 정상적인 보고는 아니었다 이렇게 말을 바꾼 부분도 있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조영권 지검장과 윤석열 지청장의 발언 중에 누구의 발언이 더 신빙성이 있느냐 이렇게 볼 때 윤석열 지청장의 발언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충분히 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수사팀 자체에서는 그 신빙성 여부 자체를 따지지 않고 판단하기 어렵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 자체를 제낀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지시 불이행 대상 중에 하나가 공소장 변경 부분인데요. 이건 법원이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으니까 네. 징계 사유로 들어가는 게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 문제는 공소장 변경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과 징계 사역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 검사가 단일 독립관청이기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는 징계 사유가 될지언정 검찰 외부 법원과의 관계에서는 다 합법적인 일들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이문정 검사가 재심 사건에 대해서 무죄 구형을 했을 때도 이것이 검찰 내부에서는 징계 사유에 해당했지만 법원과의 관계에서는 당연히 검찰이 무죄 구형을 한 것으로 보고 판단을 내린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공소장 변경을 법원이 받아들였다고 해서 이것이 징계 사유는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징계가 결정되면요 검사 입장에서 불복해서 대응할 방안이 있습니까?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옛날 이문정 검사 같은 경우는 행정소송까지 제기를 했는데 지금 윤석열 지청장은 어떻게 할지 아직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보이는 모습으로는 행정소송까지 제기하시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대검 감찰 본부가요, 그 징계 청구 발표를 하기 전에, 그러니까 하루 전이죠. 징계가 감찰위원회에서 확정된 건 아니다라는 그 연합뉴스 보도가 있었거든요. 네. 만약 그 보도가 맞다면 징계 청구 결정이 위원회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대검에서 그냥 임의적으로 결정한 게 아닌가 이런 추측이 가능할 텐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대검 감찰본부에서 결정을 했다고 보는 것이 맞고요. 네. 그러나 이게 감찰위원회가 의견을 전달하는 기구지 의견을 결정하는 기구는 아닙니다. 그래서 네. 절차적으로는 형식적으로는 문제가 안 되는 건 맞는데요. 네. 그러나 그동안까지는 감찰위원회에서 정한 의견이 감찰본부가 받아들이는 형태로 이루어졌고 감찰위원회에서 지금 뉴스를 보면 굉장한 격론이 있었던 것으로 네. 보이는데 이런 사례 자체가 감찰위원회에서 이런 격론이 있었던 것 자체가 없었던 사례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그만큼 의견이 갈렸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중한 징계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대검 감찰본부에서는 아주 중징계로 최종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 조영권 지검장 같은 경우에 그 징계는 모면했지만 스스로 사퇴를 하겠다고 하는데요. 이런 행동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사실 조영권 지검장의 사퇴는 이미 예정된 수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은 이미 지도력을 상실한 상태이고요. 네. 그리고 더욱이 서울지검장이라는 자리는 사실 검찰총장이 되지 못하면 새로운 검찰총장이 어차피 선임됨과 함께 물러날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는 언제 물러나느냐 이 문제만 사실은 남아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결국은 이제 윤 주차장의 징계가 확정되고 이게 직후에 사퇴함으로써 조영권 지검장은 어쨌든 동정 여론 이런 것들도 얻을 수 있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뭐 본인으로서는 그 시점에 사퇴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 김성규 검사께서 내부통신망에 올린 글을 읽어보셨는지요? 네, 읽어봤습니다. 네. 그런 생각들이 검찰 내부에도 뭐 상당히 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만 이런 반응들이 이렇게 김성규 검사 사례처럼 겉으로 붉어지는 수면 위로 부상하는 일이 있을까요? 네, 동조하는 여론은 상당히 진짜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그 지금의 분위기로 볼 때는 이렇게 내부 통신망에 글을 올리고 공개적으로 하는 행동은 좀 확산되기는 어렵지 않은 분인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네. 바로 이게 이것이 확산된 분위기였으면 그 이후에도 바로 글이 올라왔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아직은 올라오지를 않았고 또 조영권 지검장도 어쨌든 사퇴를 한 상태고 네. 또 이것이 국민적인 여론이 너무 따갑기 때문에 또 국민적으로 관심사가 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부담감들 이런 것들이 검사들에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확산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은 측면이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네, 확산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네. 네. 자, 2년 전 백 변호사께서 검찰을 떠나면서 남겼던 글을 제가 잠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국민적 관심사가 집중되는 큰 사건들을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지키며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 정말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는지 검찰의 기준과 상황 판단이 시대 흐름에 뒤처져서 정당성을 상실하게 된 점은 없는지 되물어 봐야 한다. 이렇게 적으셨더군요. 네. 뭐 지금 2년 후, 그로부터 2년 후 혹시 미래를 내다보고 쓰신 겁니까? 아니, 전혀 아니었고 그때는 그 당시에 검찰에 대한 글이었는데 또다시 2년도 채 되기 전에 이 글이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상황에 검찰에 처한 것이 너무나 슬픈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때는 어떤 사건이었죠? 그때는 이제 여러 가지 사건이었는데요. 그러니까 PD 수첩 사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한명숙 총리에 대한 사건 그리고 정현주 MBC 사장 배임 사건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에서 너무나 검찰에서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사건들에서 한쪽의 손만은 들어준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썼던 글인데 네. 사실은 최동욱 검찰총장이 들어서고 다시 검찰이 좀 국민들에게 좀 인정을 받는 분위기로 가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가 다시 또 이렇게 국민들로부터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받는 상황이 온 것이 참 서글픕니다. 네.
지금 야권에서 나오고 있는 특검 요구, 검찰 출신으로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사실은 이 문제가 제일 처음에서부터 야권에서 특검 얘기가 나왔고 최초 국정원 수사가 이루어질 때 그때 사실은 특검이 이루어졌던 것이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수사가 거의 국정원 일부 부분에 대한 수사는 마무리가 되고 이제 재판까지 하는 중에 사실은 참 어려운 문제를 보이는데요. 예. 그러나 이제 그 국정원 만이 아니고 지금은 이제 국가보훈처 그리고 기무사 이 문까지 다 이게 댓글과 댓글과 그 인터넷에 네. 글을 올린 이런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를 확대할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좀 더 현명하게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특검을 하되 네. 이 특검팀이 어차피 수사를 하게 되면은 검찰에서 수사관을 파견을 받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수사팀들이 위주로 일단 파견을 받아서 공판은 그 기존 진행되는 사건에 대한 공판대로 진행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국정원 지금까지 수사된 국정원 부분은 빼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수사를 하는 방식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국가기관들 중에 그 군은 기무사가 아니고 그 사이버 사령. 네, 사이버 사령. 네. 국정원 사건에서 대선 당시 그 경찰 수사를 맡았던 권은희 과장이요. 네. 백 변호사님하고 비교가 자주 되곤 하더군요. 네. 두 분 비슷한 점이 뭐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그 권 과장께서는 현직에 남아 있고요. 백 변호사님께서는 네. 이미 검사직을 던지시지 않았습니까? 네. 혹시 현직을 떠난 것을 후회하시지는 않는지요?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들도 있고요. 네. 후회하지는 않고 권은희 과장님 같은 경우 현직에 남아 계시면서 하신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용기 칭찬해 드리고 싶고 네. 그 안에서 조금이라도 더 경찰의 개혁과 국민을 위한 경찰로 거듭나는데 큰 역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아침 이런 시각에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백혜련 변호사였습니다. 진선미 의원과 함께하는 이재정의 70.5 공개방송. (11월 14일) 목요일 오후 7시 의정부 노동복지회관 3층 대회의장입니다. 경기도민만 국민TV 조합원만 오시는 줄 아시나요? 그럴 리가요. 가슴 뛰는 모두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진선미 의원과 함께하는 속풀이 시국 강연회 함께 해주실 거죠? 공정한 시각 따뜻한 관찰 YTN 해직 기자 노종면의 뉴스바 이제는 초대석으로 함께합니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는 우리나라 진보정치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진보정치 세력이 지금처럼 사분오열돼 있지 않았다면 종북몰이가 이처럼 용이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 진보정치 세력이 좀 더 대중 속에 뿌리를 깊게 내렸다면 이처럼 무지막지한 밀어붙이기를 대중이 용인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진보정치의 위기에 대해 홍세화 선생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홍세화 말과 활 발행인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그 박근혜 정부의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계속 이제 파상 공세라고 이제 집권 세력의 파상 공세가 지속되고 있잖아요. 예. 그 정교조에 대한 법의 노조화라든지 이런 것이 저는 이제 완전히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이를테면
이 국정원이나 군사이버사령부, 보훈처에 의한 이런 이 불법적인 선거운동에 대한 수세에서 이들이 공격이 가장 강력한 수비라는 이 논리를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 우선 들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이런 문제를 계속 일으키고, 그런 방식으로, 이걸 지나가 보려는, 이런, 그런 방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먼저 들고, 물론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청구라는 것은, 정말 밀어붙이기, 막무가내의 그런 어떤 근거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없는,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예. 근데 이런 워낙에 이 집권 세력에게 지금 어떤 합리성의 어떤 논리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적용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냥 밀어붙이기식이고, 오로지 세력 관계에만 관심을 두는 이런 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네. 그래서 먼저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이제 이 민주 진보 세력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이런 문제인데요. 한편으로는, 이런 상황이 오게 되기까지의 과정에서, 네.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민주 진보 세력이 이 대중과 어떤 밀착도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부족한, 소홀했던 부분이 작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죠. 네. 그것은 이제 결국 이제 어떤 집권 세력의 어떤 뻔뻔함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 국민의 무지와 무관심이 이제 토대가 되잖아요. 네. 결국 이 국민의 무지와 무관심이 어떤 뻔뻔함이 이제 토양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그동안의 배제에 대해서 우리 민주진보 세력이 좀 소홀히 했던 배제라는 문제, 그런 점을 좀 지적하고 싶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선거 국면에서 대통합이 강조되었던 것에 대한 부메랑이라는 점도 우리가 좀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를테면 이게 다 뭉쳐야 된다라는 의미는 좋지만, 각 정당의 성격이나 이런 것이 무시되고, 이 통합이라는, 그러니까 이를테면 좀 연합할 수 있는, 각 정당의 정체성은 그대로 두고 연합할 수 있는 이런 섬세함이 필요했는데, 예. 어떤 면에서 이 대통합이라는 이런 선거 국면에서 이것이 하나로 다 몰아붙일 수 있는 그런 빌미를 그런 제공해 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은가, 이런 것도 한번 우리는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짚어보고 있는 이런 현실의 뿌리 어디에서 유래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지금 선생님 말씀이 통합진보당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이런 탄압이라든가 정당 해상 청구와는 이제 별개의 문제이죠. 네네. 네. 지금 말씀해주신 배제라는 것은 진보 세력 내의 어떤 상호 배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노동 정치라든지 노동 조직 내에서의 비정규직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배제에 대해서 또 다양하게 이제 축출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근데 이 포함된 자하고 배제된 자 사이에 이 적대적인 경계, 이런 문제들, 거기에 비해서 실제 진보 정치도 그랬고 노동 조직도 그랬고 중심을 이 조직된, 즉 포함된 노동 쪽에 두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배제된 일반 대중으로 볼 때는 자기 일로 생각하기가 좀 어려워진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진행되는 상황들이. 그것이 바로 대중과 거리가 떨어져 있는, 물론 어려움은 있죠. 왜냐하면 조직되지 않은 상황이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비정규직이 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이런 상황이고, 그런데 그럼에도 그들을 어떻게 조직화하고 정치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진보 정치에도 그렇고 조직 노동에서도 지극히 부족했던 이런 점을 우리는 좀 이렇게 짚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자, 홍사 선생님께서는 2008년에 민주노동당을 탈당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 당시 비판하셨던 민주노동당의 주류가 지금 뭐 통합진보당의 당권파를 형성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당시의 갈등, 그 이후로 진행된 그런 갈등들이 지금 박근혜 정부에 의해서 활용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참 지금 거의 6년 가까이 지난 일인데요. 예. 이제 와서 그 얘기를 하기는 좀 어떤 면에서 조금 예민한 그런 것도 있고 그렇긴 한데 사실 이 종북이라는 프레임에 걸려들게 된 이 배경, 사실 이제 따지고 보면 이는 이제 너무나 이 주류 세력의 어떤 그 종미라는 이 문제가 더 저는 심각하다고 보는데, 예. 그 부분을 더 부각시켜야 되고 하는데, 실상 거의 2008년의 상황은 바로 이제 제가 이제 탈당을 하게 된 배경 중에 하나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패권주의라는 이 문제하고, 그 다음에 당시에 그 문제됐던 북의 당원의 성향이나 이런 걸 보고했던, 보고했던 이 문제에 대해서 징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저는 당이라는 거는, 최고 형태의 정치 결사체인데, 네. 당 위에 또 다른 뭐가 있다. 이것은 우리가 정당하게 이렇게 바라볼 수가 없다라는 이런 문제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탈당을 했던 것인데, 사실 참 아픈 기억입니다. 제가 귀국하면서 진보 정당이 계속 몸담을 거라는 이런 그런 적에도 있었고 예. 그랬는데 아무튼 그 문제에 대하여 그런 경향성, 다는 아니지만 일부가 갖고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바로 이 사회 부문에서, 즉 지식인이나 언론이나 또는 이 노동, 네. 이 부문에서 또 진보 정치의 그 진영 안에서 좀 이 비판적인 이런 어떤 공간들이 필요했었는데, 그것이 그냥 그 진보 진영 내에서의 다수자라는 이런 점에 의해서 그것이 제대로 밝혀지거나 토론되거나 하지 못하고 그냥 묻어버려진 이것의 어떤 결과물이 이 2012년의 그런 상황이라든지 이번 상황이라든지 이렇게 불거져 나오게 됐고, 이것이 결국 집권 세력의 종북 프레임이라는 이 점에 그야말로 이제 당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네. 제가 참 뭐라고 말하기가 참 그렇네요. 지금 와서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박근혜 정부의 공안몰이가 구체적으로는 이제 통합진보당에 대한 탄압뿐만 아니라 전교조와 공무원 노조 등 노동계를 탄압하는 양상을 띠고 있지 않습니까? 네. 왜 이런 겁니까?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워낙 이제 힘의 논리밖에 없는, 합리성이나 이런 것이 없는 세력이고, 그런데 한편 이제 그런다 하더라도 국민이나 이런 저항이 힘이 어느 정도인가, 이거에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닐까. 예. 이런 생각이 들고, 나름대로 지금 특히 이제 자본에 의한 욕망이라는 이런 부분으로 이제 사회 구성원들이 다 파편화 원자가 되어 있다는 이런 점을, 그래서 이 저항이나 민주주의 퇴행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저항의 힘이 그렇게 강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자신감도 여기 담겨 있는 것이 아닐까. 예. 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실상 똑같은 말 이제 거듭하게 됩니다만은 포함된 사람들에 대한, 그렇지만 조직노동이라는 이런 지점에 대해서 공격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예. 이런 생각이 들고, 그동안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배제된 이제 이런 문제, 예컨대 이제 정교조 선생님들에게 한편으로는 이 한국의 민주화나 참교육 운동이나 이런 부분이 있지만, 89년 상황과 오늘과의 이 차이가 어떤 것이냐 하면,
비정규직이 학교의 비정규직이라든지, 예. 기간제 교사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같은 노동조합으로 끌어안고 하는 이런 힘들은 크게 작용하지 않았거든요. 네. 저는 그런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지금 집권 세력이 보이고 있는 이러한, 정말 막무가내식의 이러한 이 탄압적인, 이런 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생각해 보는 건데요. 네. 당연히 이제 부정적으로 바라보지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는 이 점에 우리가 좀 더, 그 부분에 더 관심과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았고, 이건 앞으로를 위해서도 그렇고,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이런 결과를 낳게 된 상황에 대해서 당연히 분노해야 되고, 그런데, 저는 우려하는 것이 이 분노가 행동으로 옮겨지기보다는 그저 이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에 푸념하고 개탄하고 그러면서 그냥 허공으로 흩어져 버리고 마는 이런 일로 되어서는 아니 되지 않을까 이런 점에서 이제 그렇게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죠. 예, 제가 잘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 큰 지금 탄압을 받고 있는 표적이 되고 있는 노동 단체들. 이미 조직되어 있는 노동 세력, 노동 정치 세력, 운동 세력으로부터도 배제되어 있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권력이 자신감을 갖고 탄압에 나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런 점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 89년에 예컨대 이제 정규조 예를 들어보죠. 89년에 그 당시에 1,500명의 교사가 이제 쫓겨나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바라볼 때 그래도 저 선생님들 그 정규조 1세대 이렇게 학생들조차도 그런 이 정규조에 대해서 지지하는 국민적 힘이 나름대로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것이 국민들 사이에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본에 의한 그러니까 외환위기 이후에 나타난 양상입니다만은 그런 욕망에 의해서 이제 원자가 파편화되면서 그런 민주화에 대한 그런 관심보다는 자신의 어떤 불안으로부터의 벗어나고 싶은 이런 것만 남아있는 그런 것이 주로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포함과 배제라는 이런 구분 속에서 거기에 머물러 수밖에 없었던 이것이 민주화에 대한 그런 계속되어야 되는 이 과제에서 거리를 둘 수밖에 없게 만든 이런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인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조직들이 그런 분들을 향해서 더 다가가고 그렇죠. 조직 안으로 끌어들이고 이래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이제 이건 그냥 몇 가지 그냥 예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네. 이를테면 교직원 노동조합이라면 교직원들 학교 안에 있는 비정규직 시간제 교사라든지 그다음에 학교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급식이나 이런 데 일하는 분들을 같은 노동조합으로 끌어안는 이런 문제라든지 또는 큰 현대자동차나 이런 데서도 비정규직을 같은 노조 안에 끌어안는 이런 노력들이 부족했다는 거죠. 네. 제가 알기로는 비정규직이 같은 사업체 안에 있으면서 따로 조직되는 비정규직 거의 다 조직되지 않지만 따로 조직되는 예는 일본하고 한국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문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이번 유럽 순방 때 파리에서 유학생과 동포들이 시위를 하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때 정부가 그 시위를 막기 위해서 프랑스 경찰에 제지를 요청했다가 거부당한 일이 있었더군요. 네. 그거야 프랑스 사람들에게 그런 것은 통하지 않죠. 그러니까 시민의 자발적인 그런 의사 표현인데 그걸 경찰이 왜 막겠어요? 어떤 것도 없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시민의 어떤 의사 표현은 그건 당연히 이제 반대하는 의사의 그 자유가 바로 그런 것이 아니겠어요? 네. 그게 바로 사상의 자유나 집회 결사의 자유의 가장 기본인데
그런 것을 경찰에게 요청한다는 것 자체가 한국적인 사고방식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유포되어 있는, 또는 주류 세력이 고의로 유포해온 잘못된 인식 몇 가지에 대해서 여쭤보죠. 네네. 먼저 파업에 대한 인식인데요. 네네. 이 파업에 대한 우리 사회 인식이 어느 정도로 또 어떻게 왜곡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파업하면 이게 우리 워낙 이제 안보, 질서, 뭐 이런 거에 익숙해져 있잖아요. 예. 워낙 이제 분단 상황에서 그게 강조되어 있기 때문에 파업이라는 건 자체가 기존 질서에 대한 도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선 파업 그러면 바로 이제 그 불안 심리를 이 조성함으로써 그 파업 동력을 아주 약화시키고 국민으로부터의 지지를 못 받게 하는 이런 것이 아주 쉽죠. 그런 역할을 또 이제 조중동 같은 신문들은 너무나 잘 하고 있고, 네. 이 사람들이, 사회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불안에 대한 심리를 이렇게 막 부추기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바로 또 하나 문제는, 바로 이 파업이 이제 이른바, 국가 경쟁력, 뭐 경제를 망친다, 이런 논리, 또 이제 이 국가주의라는 것하고 이제 또 결합되어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파업이라는 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이 우위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라는 건 그럼 자본주의니까요. 자본이 우위인 사회에서 약자인 노동자들이 가질 수 있는 이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게 파업인데, 예. 실제로 노동자들이 파업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파업을 왜 선호하겠습니까?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인식이 되어 있는 거죠. 가령 알베르 까뮤 같은 베스트나 이방인을 쓰고 노벨 문학상을 받은 알베르 까뮤의 그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는 사회 불의보다는 차라리 무질서를 택한다. 이게 이제 바로 공화국 시민 정신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사회 불의보다는 차라리 무질서를 택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 정의가 질서에 우선한다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사회 정의가 있을 때 질서는 자연적으로 지켜지는 것이고, 사회 정의가 있는데 왜 질서를 누가 괜히 무너뜨리겠느냐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질서나 뭐 안보나 이런 것이 강조되는 사회에서는 사회 정의의 요구가 항상 억압되기 쉽다는 겁니다. 네. 그게 실제 우리 사회의 모습이기도 한 거죠. 노동자들이 파업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언제부턴가 당연해졌죠? 무노동 무임금. 네. 파업하는 노동자들은 급여를 못 받는다는 점도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도 파업을 원할 리가 없습니다. 정말 억울하고 불의 앞이고 불평등 앞에서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게 파업인데, 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지나칠 정도로 이 안보 질서 이념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국가 경쟁력 이런 것에 젖어 있어서 파업하면 무조건 반대하고 이런 상황이죠. 뭐 심지어 지하철 노동자가 파업했다고 그냥 시민들이 가서 막 폭력을 가하고 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네. 이게 정말 우리 사회가 아직 낮은 수준에 낮은 층에 머물러 있다는 그런 이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세상 일에 관심을 갖고 분노하고 이렇게 문제를 알면 알수록 삶이 고단해지고 또 불행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하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네. 몇 달 전 선생님 강연 소식 전한 기사를 보니까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더군요. 행복한 삶을 위해 분노하는 법을 배워라. 이게 어떤 뜻인가요? 아마 스테판 에셀의 분노하라와 관련된 프랑스 사람이잖아요. 95세 돌아가신 분인데 92살 때 작은 책자를 읽지 않습니까? 분노하라라는, 그래서 반향을 일으켰던 그 책과 관련된 아마 자리였던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앞서 말씀드린 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결국 이 무질서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회 불의에 대해서 거기에 이제 분노하고 거기에 행동하고 하는 것은 당연하게 기존 체제, 기존 질서에 도전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인데요. 예. 결국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한 거 왜 불행하게 느끼겠습니까? 당연히 불평등을 당하고 불의를 당하고 하는 것에서 불행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우리 자손들에게 어떤 사회를 물려줄 것인가에 대해서도 바로 그런 문제가 가장 중요한 부분일 텐데요. 예. 그냥 그것을 그냥 힘이 없다고 지금 약자라고 그냥 당하기만 하고, 그거는
사회는 뭐 겉으로 보기엔 안정돼 있다고 보일지 몰라도 속으로는 다 곪아 있는 이런 상황이고, 그건 정말, 그건 피해야 되는, 극복해야 되는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네. 같은 맥락에서요, 이런 얘기들을 하죠. 매사에 왜 부정적이냐? 긍정적으로 좀 살아라. 뭐 이런 얘기를 언론도 하고, 뭐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얘기하고요. 심지어는 TV 광고에도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선생님 보시기에, 그것이 이제 한국처럼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의 게임이잖아요. 계속 뭐 힘의 논리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당연히 중요한 게 세력 관계의 문제입니다. 세력 관계가 지금 양심 세력이라든지 진보 민주 세력이 지금 약한 상황에 있고, 그것은 실상 이 식민 이후에 이제 분단 상황이 이어지고 또 하여튼 그런 뭐 여러 가지 배경이 작용하고 있겠습니다만은 제대로 이 균형을 이루어본 적이 이 정치 부분에 이 10년 동안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 그 당시에 정치 부분에만 겨우 균형을 이뤘을까? 나머지 거의 모든 부분에 있어 언론이든 기업이든 뭐 할 것 없이 거의 모든 부분은 기울어진 상황으로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제대로 대처하려면 앞서 말씀드린 분노하고 행동하고 실천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도록 사실 또 그 하는 것이 대단히 힘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한편으로는 그냥 이 상태로 그냥 견뎌라라는 의미, 그게 이제 긍정하고 뭐 낙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한편으로는 또 너무 버거우니까 그냥 여기서 멈추지 이런 것이 아닌가. 한국 사회에서 긍정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진짜 긍정과 낙관은 어떤 겁니까? 글쎄요, 그거는 자기 삶에 이런 사회에서 자기 삶에 그래도 의미를 스스로 규정하고 그래도 그 누구 말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 말인지 기억이 잊어버렸습니다만은 당신들이 권력과 모든 걸 내 몸에서 모든 걸 다 가져갈 수 있고 내 영혼만큼 내 의식만큼은 뺏어갈 수 없다는 이런 데서 오는 어떤 긍지 같은 이런 것이 아마 가장 중요한 그런 낙관과 긍정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아닐까 싶네요. 네. 그럼 진보 정치의 미래를 선생님께서는 낙관하시는지요? 물론 뭐 장기적으로 보면 항상 이제 낙관을 하죠. 우리 철학자 강신주 씨도 그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요. 200년 전에 노예 해방론자는 당연히 그 당시 불온한 사람이었고 아주 소수의 불온한 사람이었고 100년 전에 여성의 참정권을 주장한 사람도 소수의 불온한 사람이었는데 지금 너무나 당연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진보라고 한다는 것은 결국 지금 이 시대에서는 불온하다는 그런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요. 당연히 얼마 시간이 지난 뒤에는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진다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물론 많은 이렇게 되돌아감, 요즘처럼 이제 박근혜 정권, 그 전에 이명박 정권 들어서서 많은 부분에서 이제 퇴행이 있고, 그렇지만, 그래도 또다시 시간 속에서 이제, 물론 나선형으로 움직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도 조금씩 나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끝으로요, 선생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학습협동조합, 가장자리 소식 잠깐 전해주시겠습니까? 그건 사실 같이 공부하자는 거예요. 학습과 실천의 이제 공동체인데요. 사실 이제 진보 세력이 한국에서 이 진보 세력이 되는 것이 되게 이제 어느 시기 20살 안팎의 선배 젊은 만나서 이제 그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이제 의식화됐다 이러는데 사실은 그게 잘못된 표현이고요. 그래서 너무 공부를 안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공부도 좀 해야 된다. 이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정말 급격하게 변화되는데, 오래전에 몇 권의 책을 읽은 걸로 만족하고 이런 것은 좀, 그것 때문에도 이제 진보의
이 힘이 결집되기도 어렵고 형성되기도 어렵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이 가장자리라는 중심으로 향하는 중앙으로 향하는 게 아니라 같이 살자는 의미로 가장자리에서 선을 이루자는 그런 의미로 이제 시작한 협동조합이고 거기서 이제 바로 말과 활이라는 잡지를 내고 그러고 있습니다. 말과 활은 월간지죠? 격월간지입니다. 네. 달에 한 번 나오면 지금 2호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홍세화 말과 활 발행인이었습니다. 국민TV 라디오를 지지해주시는 방법. 팟빵 홈페이지에서 총 4가지를 클릭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더 좋은 방송을 위한 최고의 응원.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오늘의 주요 뉴스들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정원 직원 체포와 공소장 변경을 놓고 검찰 수뇌부와 대립했던 윤석열 전 수사팀장 그리고 박형철 부팀장에 대해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징계 청구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수사 방해와 외압 행사 의혹을 샀던 수뇌부들에 대해서는 모두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무혐의 결정을 받은 조영권 서울중앙지검장은 대검 발표 직후에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정원 트위터 활동의 중심 인물로 꼽히는 국정원 직원 이모 씨, 트위터 계정 누들누들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난 4일 국정감사에서 남재준 국정원장은 검찰이 지목한 국정원 직원들 가운데 우선 7명을 검찰에 출석시키겠다고 했고 누들누들까지 5명이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가 병역 면제 의혹에 대해 국민께 송구스럽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황 후보자는 시력이 군 면제 판정을 받을 때 나빠졌다가 사법고시 신처검사 때는 다시 회복돼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책임 문제는 사법 처리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가 법원장 재직 시절 사용한 업무 추진비의 사용 내역을 일부만 제출하고 나머지는 정부의 증빙 서류가 될 수 없는 간이 영수증으로 대체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황 후보자는 서울법원장으로 재직하며 업무 추진비로 약 6개월 동안 4천만 원 정도를 썼으나 2,300만 원에 대해서만 사용 증명을 했을 뿐 아니라 이 부분도 사용 명세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내란 음모 혐의로 구속된 이석기 의원에 대한 공판이 오늘 오후 2시를 시작으로 매주 월, 화, 목, 금 4차례씩 집중 심리 방식으로 열립니다. 오늘 첫 공판에서 이석기 의원은 20여 분 동안 피고인 의견 진술을 하게 됩니다. 통합진보당 당원들과 보수단체 회원들은 방청권을 얻기 위해 공판 사흘 전부터 밤샘 줄서기 경쟁을 벌여왔습니다. 무궁화 위성을 정부 승인 없이 홍콩 회사에 팔아넘긴 것과 관련해 정부가 이석채 KT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KT는 개발 비용만 4,500억 원이 들어간 무궁화 2호와 3호기를 홍콩 ABS사에 총 45억 원에 매각했습니다. 초대형 태풍 하이엔으로 인한 필리핀의 피해 규모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사망자 수만 12,000명이 넘을 것으로 보이고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레이테 섬의 중심도시 타클로바는 도시의 95%가 폐허로 변했다고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10명도 아직 소재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하이엔은 베트남과 중국에서도 수십 명의 사망자를 냈습니다. 춥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일부와 경부 내륙 등에 건조주의보가 발효된 상태로 산불 등 화재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기상청이 밝혔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소리로 듣는 시사 만평, 전에 없던 정치 풍자 프로그램 시사에너그램 공갈입니다. 정치인의 발언을 구성하는 음절들 순서만 바꿔서 풍자가 담긴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냅니다. 오늘은 이준호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이 어떤 검사들의 징계를 청구하는 발표를 공갈통에 넣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어떤 검사들이란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수사해온 특별수사팀장과 부팀장이고
감찰본부의 발표는 권력에 밑보인 검사들을 손보는 정치적인 발표라고 뉴스바는 판단합니다. 우선 감찰본부장 발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지시 불이행 등 비위 혐의가 인정되어 윤석열 팀장은 정직, 박형철 부팀장은 감봉 청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다수 의견을 권고하였습니다. 들으신 대로 윤석열 전 수사팀장은 정직, 박형철 부팀장은 감봉의 징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발표를 공갈통에 놓고 음절들 순서를 바꿔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두 검사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수긍하실 만한 평가가 나오고 이들을 징계하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공갈통에 새로운 징계가 내려집니다. 정의를 봉행한다는 의미의 정의 봉행, 그리고 당과 청와대의 개라는 뜻의 당청견이라는 단어에 유의하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석열 팀장은 정직하다는 것. 박형철 부팀장은 정의 봉행, 인지되고 이권, 비위 혐의 등 시부리는 당청, 견을 구타하다가 수감하였습니다. 공갈통은 윤석열 팀장이 정직하다는 것을 인지했고 박형철 부팀장은 정의를 봉행했음을 인지했습니다. 반면에 이권 비위 혐의 등을 시부리는 당청의 개를 구타하다가 수감했습니다. 원문 속 징계안과 애너그램 문장 속의 징계안, 여러분은 어느 쪽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어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시사 애너그램 공갈이었습니다. 지시 불이행 등 비위 혐의가 인정되어 윤석열 팀장은 정직, 박형철 부팀장은 감봉 청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다수 의견을 권고하였습니다. 윤석열 팀장은 정직하다는 것. 박형철 부팀장은 정의 봉행, 인지되고 이권, 비위 혐의 등 시부리는 당청, 견을 구타하다가 수감하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YTN 해직기자 노정면이 진행하는 국민TV 라디오 노정면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조중동이 감추는 세상, 조감세상 시간입니다.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주류 언론들이 감추고 왜곡해온 현장을 찾아갑니다. 제주 강정마을과 군 당국 간의 대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조감세상은 해군기지 갈등을 겪고 있는 제주 강정마을입니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대책위원회 고권일 위원장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고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편지를 보내셨죠? 예. 황기철 해군참모총장으로부터 답변이 왔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네. 그 마을 입장을 담아서 참모총장 앞으로 해군 참모총장 앞으로 보낸 편지 지난 8일이었던가요? 예. 네, 어떤 내용이죠? 일단은 공식 사과를 요구했죠. 국가 사업을 하면서 지역 주민에게 사전 정보 제공의 의무를 방기하고 주민의 의사를 제대로 묻지 않은 점과 동의 없이 토지를 강제 수용하고 공사를 강행했던 점에 대한 공식 사과를 우선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소들을 남발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좀 취하를 요구했고요. 사면과 함께. 그리고 이제 대화를 하더라도 우리는 완전 공개를 해야 된다. 언론이 이렇게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지 말아달라. 그리고 이제 군관사와 진입도로 건설 문제는 좀 별도로 논의하자. 이런 형태의 내용들을 담아서 보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이 마을회에서 물론 조건이 여러 가지가 붙여져 있습니다만은 해군 측의 대화 가능성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 아닙니까? 예, 그렇죠. 네. 그 황기철 해군참모총장이 최근에 강정마을에 왔다고요? 네, 왔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때 와서 대화를 제의하고 갔습니까? 아니면 그냥 시찰만 하고 갔습니까? 한
한 3일 전에 공문을 보내왔어요. 갑작스럽게. 네. 오시기 전에. 그런데 전혀 우리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저희들은 다 사법 처리돼가지고 사실 다 범죄자 취급당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대화하자는 것은 마치 그쪽에서는 우리를 동정하지 않게 보고 그냥 일방적으로 얘기를 들어라 하는 것 같이 느껴져가지고 네. 저희들은 일단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보겠다. 그래서 의견을 수렴해서 이렇게 편지를 보내게 된 거죠.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식 사과를 요구했고, 그리고 또 어떤 사법 조치들에 대한 원상 복구, 그리고 대화를 하게 되면 공개적으로 하자. 그리고 금관사와 진입도로 건설은 별도로 논의하자. 이런 내용이었죠. 예. 그런데 이제 이런 내용들 중에서 세 번째였죠. 그 기소 취하, 구속자 석방, 그리고 사면. 이 부분은 군하고는 무관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죠. 물론 형태로는 해군이 한 것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네. 예, 그렇지만 업체와 경찰들이 어차피 이 해군기지 공사 때문에 기소들을 한 거이기 때문에 해군이 원칙적으로 입장을 가진다면 이런 부분들은 다 해결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정부에 요구하신 내용이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네. 자, 이 해군기지 건설 단장에 제주 출신으로 최근에 승진한 부석종 준장이 맡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보도들이 있더군요. 예. 만약 그렇게 되면 마을과의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글쎄요. 아무래도 제주도민들의 특유의 정서가 있어요. 대화법이라든가 인사법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굉장히 뉘앙스 면에서는 굉장히 크거든요. 외지인들이 제주도 와서 참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 특유의 정서적인 대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렇게 좀 틀어지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외지인들이 제주도 살면서 이렇게 어려움 겪는 부분도 그런 부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민이 단장으로 된다 그러면은 그런 측면에서는 유리하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미 뿌리 깊은 갈등을 겪고 있는데 단순하게 그런 측면만 바뀌었다고 해서 관계 개선이 될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예. 참 어찌됐든 간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만 대화를 하겠다는 거는 이런 전제 조건이 수용이 될 경우에 해군기지를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뜻으로도 읽히거든요. 어떻습니까? 글쎄요. 제가 해군 측의 입장은 알 리가 없고요. 하지만 지금까지 태도를 보면 우리의 어떤 조건이라는 것이 동등한 대화를 위한 그 기본적인 베이스만 마련하자는 거지. 그것이 대화의 전제 조건이 해군기지 건설 타당성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화가 폭넓은 내용으로 전개되고 결론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건 아무도 가정하지 않고 있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건설 타당성을 인정하는 걸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화 결과에 따라서 결과가 무엇이 될지 모른다는 말씀 속에는 결과적으로 해군기지를 백지화하자는 그런 합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반대 측면에서는 해군기지를 마을에서 받아들일 수도 있고 말씀만 듣고 보면 그럴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주민들은 대화를 할 때 가능성은 다양하게 열어두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인 입장은 저희들이 여기에 건설하기 위한 해군기지 타당성 자체가 저희들은 인정하지 않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입지 타당성조차도 맞지 않다. 그런데 굳이 여기다가 할 이유가 있느냐 하는 그런 입장은 분명합니다. 자, 대화를 한다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그럼 보상 문제도 논의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보상을 논의했다 그런다면 저희들이 이미 수용을 했어야 마땅한 거 아닐까요?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될 때는 한 마을 주변 지역 발전 계획을 한 500억 정도부터 시작했는데 지금은 1조가 훨씬 넘어서는 거잖아요. 보상이 문제였다면 벌써 받아들였어야죠. 알겠습니다.
그 전제 조건들만 놓고 지금 뭐 저희가 해군 측에 취재를 해본 결과 해군본부 공보실 입장이 이렇습니다. 대화 제의로 보지 않는다. 조건들이 무리하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래서 입장을 지금 상태로는 내지 않을 방침이다. 이런 입장을 보였는데요. 이 전제 조건들에 대해서 군 측과 협상을 벌일 의향은 없으십니까? 얼마든지 조건을 협상할 방법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거는 해군의 입장에 달려 있다고 보고요. 네. 진솔한 대화를 원한다면 대화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뒤따라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의지를 먼저 보여주셔야죠.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지에 담긴 5번째 요구사항인데요. 군관사와 진입도로 건설은 별도로 논의하자. 이거 왜 별도라는 거죠? 새로운 갈등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제주 해군기지 문제가 지금 7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데 군관사 문제는 처음부터 해군기지 건설 초기 당시에 전혀 논의되지 않았던 부분이고 네. 밝히지도 않았던 부분인데 갑작스럽게 등장해서 주민들에게 새로운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해군기지 문제하고 연결해서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새로운 갈등의 소지는 별도로 논의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분리를 한 겁니다. 저 절박하기도 하고요, 또.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부족해서 여기까지 하고요. 또 몸은 여쭤본 거는 또 다음에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뉴스바 마칠 시간입니다. 퀴즈 정답부터 말씀드리죠. 퀴즈 정답은 4번 송파구였습니다. 뉴스바 오늘 마치고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바 바텐더 노종면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